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 컨텐츠도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강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목 자체도 언론도 피할 사건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모든 기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언론 자체의 모든 내용을 통제했습니다. 외부에 기사도 간략하게만 나갔고요.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017년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서 발생됐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재판 결과서까지 함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잔혹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실화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폐증의 일종인데요. 자폐증처럼 언어 발달 지연이 두드러지는 형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약간 사회적인 상호작용 혹은 소통 같은데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이런 질환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잘 이해를 못한다던가 무언가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도 이해 못하며 고집이 좀 비정상적으로 강해지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사회적 신호에도 무감각해지는 곳입니다. 더불어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에만 강박적으로 빠져드는 것,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입니다. 해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곧 심각한 문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대부분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치료 기록이라는 부분에 자주 등장하는 정신적 소견이 아스퍼거 증후군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졌을 때 살인자가 된다는 얘기를 절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인자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이상하게 그 중에 정신병력 증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아스퍼거 증후군이 잘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 전에 발생했던 8세 초등생 인천 아마 살인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죠. 치료가 늦어서일까요? 아니면 관심을 못 써서일까요? 아니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살인 범죄에 아스퍼거 증후군이 하나의 사유로서 들어가는 게 정말 맞을까요?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근처에 있을 때는 그냥 뭔가 고지식한 사람, 혼자만의 세계가 약간 있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 자기가 집중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사람 정도로 기억을 하겠죠. 아무도 모르지만 특히나 일평생 한 가족을 꾸리면서 함께한 가족이라면 더더욱 무뎌지고, 누군가가 그런 질병을 갖고 있다는 걸 티를 내지 않고 더 일반인인 것처럼 넌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은 거야, 괜찮아 라고 하며 아마 그렇게 대우를 해준다면 그게 점점 무뎌지고 그냥 똑같다라고 느끼는 게 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족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비극이 한 사람은 불만이 계속 가득 차오르게 되고 그 불만이 점점 증오와 분노로 변질되기 시작하며 스스로 내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 사람들의 문제야 라고 피해의식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 악마로 변하는 동안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 없는 구성원이자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정도로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입니다. 사건의 발생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은 2017년 2월 17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계양구의 작전동에 있는 한 아파트가 바로 이 배경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일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53살 박 씨입니다. 박 씨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동갑내기 아내였던 최 씨,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당시 풍족하진 않지만 아들도 대학에 보내고 크게 문제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017년 2월 17일도 그렇게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어쩌면 박 씨에겐 가장 좋은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금요일이었거든요. 이제 일주일치의 힘든 고된 일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주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기쁘게 퇴근을 하고 집에 왔을 박 씨입니다. 그 시각이 저녁 7시 50분. 집 문을 열었을 때 무언가 느낌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나는 피비린내, 그리고 꺼진 불. 조심스럽게 자기가 현관문에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센서 등이 켜지면서 눈앞에 잠깐 보였던 장면은 잊고 싶었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눈앞에 현관에 들어가서 확인하게 됐던 것은 거실에 처참하게 깔려있는 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모여 있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어떤 피지?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라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머릿속에 그리고 시야 속에 보인 건 다른 또 하나의 피입니다. 그 피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가 이어진 거죠. 이 피가 이어진 방향, 바로 부부의 침실 방향이었습니다. 그 침실 방향으로 함께 조심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끌림을 따라 들어간 최종적인 흔적은 바로 안방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봤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고기 같은 걸 던져놨나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뭔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난도질이 되어 있고 살점 같은 것도 떨어져 있었고 언론 보도엔 제대로 안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무슨 고기였나? 근데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옆에 머리가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분명 자신의 아내인 것 같지만 아내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던 현장이었죠. 끔찍하게 자신의 아내 최 씨가 살해된 채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즉, 이 화장실에 있던 모든 시신은 다 아내 최 씨였습니다. 이게 사건 발생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지금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외부에서 못 보신, 보실 수도 없었던 그 내용을 이제부터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현장 및 시신을 통해서 여기서 어떤 일이 정말 있었던 건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현장에서 눈에 띄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연 건 남편입니다. 남편 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 문은 잠겨 있었다. 근데 사람은 살해되었다. 집안에 어떠한 창문도 열려 있지 않았다. 그렇게 따지면 이건 밀실입니다. 대부분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는 누군가가 그 집에 면식범처럼 방문하거나, 비면식범이라면 택배라던가 아니면 배달 같은 것, 이런 쪽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이 집 안에 들어와서 현관문으로 들어온 뒤 현관문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다시 현관문으로 나가면 이 집은 완벽한 밀실이 되게 됩니다. 간단한 문제죠.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경찰의 입장에서도 출동하고 바로 판단했던 겁니다. 이거 CCTV 털어봐. 지금 여기 안에 최 씨가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2층에 내린 엘리베이터부터 다 조사를 다시 해봐봐. 그렇게 첫 번째 지시사항이 내려간 겁니다. 2층에 온 사람이 범인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힌트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힌트 두 번째는 거실 바닥에 있는 이 출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출혈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쌓여 있었습니다. 쭉 퍼져 있는 형태죠. 그리고 그렇게 있는 피뿐만 아니라 분출형의 피가 보이게 됩니다. 분출형의 피라는 게 뭐냐면 무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깊게 상처를 베었을 때는 안에서 목이 동맥이 찢어지거나 하면 피가 펌핑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피가 쭉 나오게 되면 그 모양대로 땅에 떨어졌을 때 좀 길게 나오는 혈흔 자국,
그게 더 길면 길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엄청난 압력으로 뿜어나왔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 둥그렇게 퍼진 그 혈흔, 그 끈적끈적한 혈흔 사이에 왼쪽 방향입니다. 왼쪽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출형의 피가 확인됩니다. 근데 이 분출형의 피는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칼 같은 예기 같은 걸로 찌른 뒤 칼을 뽑아서 던졌을 때 그 피가 묻어서 쫙 퍼지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피가 나오면서 나오는 형태일 수 있는데요. 모양이 다릅니다. 펌핑이 돼서 나오는, 누군가의 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형태면 그 모양이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를 이 거실에서 흘렸고, 이 정도의 피의 양이면 아마 여기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가 공격 지점이라는 겁니다. 바로 거실이었던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힌트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 끌림입니다. 근데 이 끌림의 모양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보셨을 땐 사람을 끌고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 끌림의 모양도 좀 다릅니다. 폭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얇은 폭은 다리폭이라고 합니다. 넓은 폭은 어깨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리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시신을 잡아서 어깨 쪽을 들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형태죠. 그러면 다리 쪽에 대해서 피가 묻으면서 질질 끌려오게 됩니다. 좀 상대적으로 골반 쪽부터 다리 쪽이기 때문에 퍼짐의 형태가 넓지 않은 형태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들어가는 형태, 이 형태가 첫 번째죠. 하지만 이 형태는 넓은 형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리가 마지막에 구간으로 봤을 땐 두 다리니까 두 개의 구간이 분리가 될 텐데, 이건 네 개의 구간이 분리가 됐습니다. 네 개의 구간이 분리가 됐다는 건 팔까지 끌었다. 즉 어깨를 잡고 상체를 들고 끈 게 아니라 팔도 내려깔고 다리도 내려간 상태.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나 얼굴 쪽을 잡아서 그걸 그대로 끌고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좀 넓은 형태로 해서 그리고 화장실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추론할 수 있는 건, 공격은 거실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망을 했을지 의식을 잃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넓은 흔적이었기 때문에 머리 같은 걸 자꾸 끌고 갔을 때도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반항했으면 계속해서 형태가 나왔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건 아마도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 이미 사망을 했거나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가면서 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바로 화장실에서의 피의 형태입니다. 이 화장실 쪽이 피가 많이 묻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씻어내려간 흔적이 좀 있기는 했는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피가 무언가 이상하게 몰려 있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면, 무언가 어딘가에 팡 부딪힐 때 나오는 것. 피가 난 사람이, 피가 묻은 사람이 벽 같은 데 부딪혔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올지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둥근 형태로 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피, 이런 형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시신을 안에서 토막을 냈다는 점, 이 정도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추측컨대 아마 살해를 저지르고 그렇게 끌고 들어와서 아마도지만 그 화장실에서 시신을 던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느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힘적인 부분, 53세의 여성이십니다. 이 여성보다는 힘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강한 사람, 더 센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완벽한 제압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분명 시신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 집에 아주 무서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집에 전화기의 선이 뽑혀 있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화기의 선이 뽑아져 있었다. 자,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전화선을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죽이고 나서 전화선을 뽑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전화선을 뽑았다는 건 무언가 이 사람이, 내가 계획을 한 살인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신고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근데 전화선을 미리 뽑아놨다라는 전제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 집에 면식이든 비면식이든 누군가가 들어왔고 이 사람이 전화선을 뽑는 것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들어와서 입을 막고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게 아니죠. 그랬으면 전화선을 뽑을 필요가 없는데 들어와서 어느 정도 면식의 관계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얘기를 좀 하거나 좀 그러면서 살인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서 가서 코드를 뽑은 상태,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사건 현장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면식범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면식범은 굉장한 증오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전화선을 뽑았던 얘기는 죽일 각오를 하고 들어왔다는 거고, 그 죽일 각오하고 들어온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해체까지 했다는 부분, 그것도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방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한 이유는 뭔가 소리를 지를까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사망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처리하기 용이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안방 화장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알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형태인 겁니다. 되게 끔찍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곧장 시신을 수습하고 국과수에 보내고 이거에 대한 부검 결과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검 결과가 굉장히 끔찍합니다. 부검 결과 첫 번째, 사인은 과다출혈 쇼크사로 판명됩니다. 과다출혈 쇼크사라는 부분이니까 이미 출혈로 사망을 하고 그 뒤에 토막을 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과다출혈이 된 부분에 대한 건데, 과다출혈이 바로 목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경동맥이 찢어진 채 확인됐는데 그 폭이 3cm에서 4cm 정도였습니다. 즉 그렇게 폭이 크지 않은 칼, 뭔가 얇은 칼, 뭐 예를 들면 공구 커터칼 같은 그런 걸로 경동맥을 한 번 정확하게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번에 들어가서 그 모든 피가 분출이 되고 어마어마한 피를 흘린 뒤 사망을 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정확하게 찔렀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정확하게 찔렀다라는 부분이 킬러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킬러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3cm 정도의 커터칼을 썼다는 것도 조금 매치가 안 됩니다. 3cm의 커터칼 같은 경우 되게 위험하거든요. 차라리 굵게 한 번에 찌면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칼이 한 번에 들어가서 사망을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몸통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잔혹할 수 있습니다. 몸통 부분을 확인하게 됐는데, 몸통은 위부터 복부까지 해서 31cm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즉 31cm를 그어서 잘라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꺼낸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기에 대한 부분은 횡격막이 있기 때문에, 겉에 갈비뼈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보호하고 있는 장기를 꺼내려면 조금 번거롭습니다. 복부에 있는 장기 쪽을 전부 다 꺼낸 뒤, 그리고 안에 손을 넣어서 심장과 폐를 꺼낸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게 그냥 꺼낸 건 아니고요. 칼로 겉에서 전부 난도질을 한 뒤, 왜냐면 이게 꺼내고 난도질을 했다면 바깥에서 모든 심장과 폐 조직이 다 확인됐겠지만 폐 조직과 심장 조직이 몸 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즉 겉에서 31cm로 가른 뒤 그 이후에 칼로 찌르고 모두 찢어진 상태에서 손으로 꺼냈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합니다. 전부 다 찢어진 상태, 심장 및 폐까지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이 상처들은 절대로 3cm 커터칼로 하기는 위험합니다. 분명 부러질 확률도 있고요. 불안불안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결정적인 토막 부분이 바로 얼굴 부분이었습니다. 얼굴 부분의 토막 부분이었는데 칼이 다른 게 확인됩니다. 왜냐면 전문가라고 확인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거였는데, 살점을 조금씩 도려낸 게 확인됩니다. 한 번에 이제 한 게 아닌 거죠. 살점을 전부 다 도려낸 뒤
그 다음에 추측컨대 뼈를 부러뜨린 걸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면 목뼈가 날카로운 전기톱 같은 걸로 이렇게 날카롭게 베어진 게 아니라 목뼈가 부러진 상태로 확인했다는 거죠. 즉 강한 힘으로 살점을 도려낸 뒤 그 위쪽을 가격을 해서 부러뜨린 걸로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 부분을 해체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즉 칼은 아마 3cm의 얇은 칼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살인 도구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사건 현장 및 그리고 시신의 형태를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분명 칼은 두 가지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원한 관계가 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원한 관계로는 이렇게까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사람을 살해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시간이 분명히 꽤 걸렸을 겁니다. 근데 사망한 아버지가 들어오는 7시 50분 전에 이 모든 행위를 했다는 점이면 아마도 이 면식범은 이 집의 사이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범인, 아마 면식범일 확률이 높으며 어떤 사람이 얼굴로서 이 안에 있었을까요? 당시 출동한 경찰들도 상황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용의자를 조심스럽게 확인해 봅니다. 근데 범인이 정말 쉽게 체포가 돼버립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방에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를 난 채 앉아있는 사람. 그걸 본 경찰과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뭐야? 너 왜 그래? 당연히 들어와서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너무 놀래서 그거에 대한 피를 뒤집어 쓰고 무서워서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추론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번에 감옥 가서 출소하면 나 나머지 가족도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게 모든 상황이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더불어 살해 도구도 확인됩니다. 살해 도구는 집안 다용도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방에 있는 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박씨와 최씨의 아들, 큰아들입니다. 23세 대학생인 이 큰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입니다. 즉 자신의 어머니를 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살인을 저지른 거죠. 당시 살인에 대한 시간적인 추론을 해봤을 때 약 3시간 정도를 넘게, 왜냐면 CCTV를 확인해본 결과였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뒤 아버지가 7시 50분에 도착했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아마 훼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 죽였어? 라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제 제가 남동생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못 들어가게 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거실에 그냥 누워서 왔냐? 라고만 한마디를 해서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뭔가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알고 보니 경찰도 느낌이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게 되는데 아들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7년 1월까지 약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피해망상, 그리고 환청, 공격성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앓고 있는데 2016년 11월부터 약을 안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복용은 받았지만 안 먹었던 거죠. 가족들은 몰랐던 겁니다. 얘가 이 정도까지 심각한 불만이 있었던 건지. 근데 큰아들은 어마어마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창시절에 따돌림도 받았고 사회와 학교 관계가 원만적이지 않았고 가족에서도 자신의 남동생만 아껴주고 자신은 타박하고 자신은 맨날 뭐라고 하고 자유를 주지 않는 사람, 날 맨날 뭐라고 하는 사람, 맨날 혼내고 이런 거에 대한 걸 혼자 생각을 하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이제부터 이야기는 바로 그 범인의 진술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2017년 2월 16일 큰아들은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남동생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유인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동생 방에 못 들어가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남동생이 당시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동생 방도 일종의 프라이버시, 각자의 모든 방에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라 허락받고 들어가면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 안방도 그렇다. 그런 걸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 능력과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집안 자체에서도 남의 걸 함부로 뭐 하거나 하면 안 되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돼 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큰아들은 나에게 모욕을 주고 특히 어머니가 더 나를 무시한다. 모든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나에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준다라고만 판단을 한 겁니다. 좀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이것저것 알려준 부모였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는 적개심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피해의식에 빠지게 되었고 문제가 생긴 거죠. 나만 차별한다. 근데 이건 절대로 입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실제로 가족이 뭐 무시하고 학대하고 뭔가 차별 대우를 했다면,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면 밥도 같이 먹을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한 가정의 생활할 필요도 없었고, 옷 사줄 필요도 없고, 대학에 보낼 필요 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계속해서 대학에도 보냈고 계속해서 어떻게 일반적인 부모님들처럼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거였죠. 하지만 큰아들은 그걸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2017년 2월 17일 학교에서 점심때 공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금요일이죠. 대부분 금요일 대학생은 수업이 많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혼자 생각에 빠진 겁니다. 내가 과연 앞으로 가족하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도 계속 엄마한테 끌어다닐 수는 없는데 가족을 다 죽여야겠다. 결국 혼자 왜곡된 망상이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인데 이걸 말려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던 거죠. 결국 이런 단순한 판단을 하게 되고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가장 오래 하고 증오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가장 오랫동안 아꼈고 신경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곧장 그는 학교 근처의 서점으로 가서 커터칼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 구매 기록도 확인됩니다. 커터칼로 살해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정말 멍청한 짓인 겁니다. 우리가 아까 뭔가 전문가인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경동맥을 찔렀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멍청한 행동. 커터칼을 구매했다는 건 살인 도구를 미리 구매한 겁니다. 즉 자기는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걸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그걸 구매하는 것도 자기 학교 앞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칼을 커터칼로 구매했다는 점.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커터칼로 했던 거죠.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에 갔을 때 남동생과 아버지가 없었죠. 어머니가 핸드폰 하시면서 거실에 엎드려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조심스럽게 커터칼을 숨기고 가서 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무언가 자신이 분노 표출할 준비를 하고 조심스럽게 전화선을 뽑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한 거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 저녁 5시 15분. 이제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이 범인은 거실 바닥에 홀로 엎드려 있는 엄마를 보고 그 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오른손 한 손으로 양손을 다 잡은 거죠. 엄마는 분명히 놀랬을 겁니다. 갑자기 다 큰 아들이 위에서 누르고 양손을 잡으니까 말이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잡았을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오른손으로 잡았기 때문이죠. 모든 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뭐 하는 거냐라고 쳐다보는 어머니의 왼쪽 목에 왼손으로 칼을 들고 찌른 겁니다.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청년의 힘을 이기는 건 당연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찍어 누르고 있는 상태, 손을 잡고 있는 상태, 당연히 어머니는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정말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짓을 할까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즉 무방비 상태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거다라고 했으면 이 정도까지 엄청 큰 더 반항을 심하게 했겠죠. 순식간의 제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목을 찔렀고 그 목은 정확하게 경동맥을 찔렀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경동맥으로 더 쉽게 들어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칼이 깊숙이 들어갔고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던 거죠. 그렇게 거실 바닥이 피로 흥건해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본 1차 공격의 진술입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도주 및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무섭거나 겁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진술을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죽였을 때도 분노가 끝나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머리카락을 잡고 그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든 채로 그대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건 목살을 도려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뼈가 부러진 거에 대해서도 진술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목뼈를 부러뜨린 건 둔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발이었습니다. 살점을 전부 도려낸 뒤 목뼈가 보이는 상태에서 자신의 발로 목뼈를 부러뜨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체를 한 거죠. 그렇게 머리를 옆에다 던져놓고 그 이후에 이제 몸 안의 모든 장기를 꺼내고 그리고 유린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훼손하며 가장 잔인한 방법,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끔찍한 살인사건을 그대로 진행을 했던 거죠. 이 사건은 이렇게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10일 1심 재판이 선고가 되는데요. 당시 검사 측은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죄책감도 오히려 없는 상태, 더불어 남은 가족들을 살해 협박까지 했다.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나 구치소에서의 행동을 감안할 때 이 증상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 이후 향후에도 충동적인 범죄를 사회에 나오게 되면 저지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회적인 유대관계나 지지 기반이 미약하며 가족들 역시도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사람의 부분은 공감적인 걸 지지하기가 좀 어렵다.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20년 동안 선고한다. 즉 정신병은 인정을 하겠지만 정신병의 증상은 이해하겠지만 심신미약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아들을 변호했던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 양형 인자 중 감경 요소가 또 있다. 바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분명히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따지면 남편과 남동생이겠죠. 아내가 죽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죽였기 때문에 선처를 좀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감형 사유가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피해자들이 감형을 원했기 때문이죠. 변호인단은 이걸 주장하며 다시 한번 선고할 걸 요구합니다. 그렇게 2심에 들어가길 바랬던 거죠. 하지만 2심 재판은 마음처럼 흘러가지가 않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이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처를 바랬다는 거죠. 하지만 선처를 바랬다는 게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형만큼은 면하게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작은 아들도 그렇고 더 이상 제 큰아들과는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즉 처벌 불원 의사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게 됩니다. 결국 항소심이 들어가게 되었고 항소심에선 징역 30년을 확정시킵니다. 이 범죄자가 출소하게 되면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한 가지만을 갖고 있습니다. 반성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오면 무조건
복수하겠답니다. 50대 중반, 초중반의 남성, 2017년 당시 23살, 30년 복역, 아마 53살 정도에 나올 거로 추측이 되는데요. 물론 그 안에서 모범수라던가 좀 감형이 된 채면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분노심을 표출할 사람, 아버지는 더 힘없는 약자가 되어 있을 거고 자신의 동생도 그렇게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복수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사회에 나와 더 이상 교화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이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한 이 사람이 다시 사회에 50대에 나타나게 된다면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될 남은 가족들은 어떨지가 의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게 30년형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좋을지가 지금도 의문이긴 합니다. 2017년 언론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피한 사건,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있었던 인천 어머니 분노심에 의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긴 한데 재판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아들인데 잘해주려고 했고 남들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아들이, 물론 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학창시절의 고통도 알고 있었고 좀 더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좀 더 많은 걸 알려주고 더 키워주고, 그리고 당신들이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됐을 때 아들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주고 했던 게, 그거를 아들은 받아들인 게 분노심, 나만 너무 나쁘게 한다, 나만 뭐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큰아들이라는 사람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출소하기 전까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당신들이 세상에 없을 때, 당신들이 세상에 힘이 없을 때, 그때쯤이 됐을 때 알아서 살 수 있는 힘을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그걸 본인 혼자서 자기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시한다라고 혼자 판단하고 분노심을 키워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무시하고 분노심 키울 만큼 무시하고 학대를 했다면 당신을 대학에 보낼 필요도 없었고, 당신에게 옷을 사줄 필요도 없었고, 당신에게 용돈을 줄 필요도 없었으며, 그리고 번듯하게 한 사회인으로서 분명히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취업을 하면 가족들에게서 벗어나야 되는데 취업을 할 때까지 모든 도움을 준 게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큰 죄를 지은 건지, 그리고 정말 얼마만큼 잘못 생각한 건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